LS전선 2021년도 실적 분석에 이어 LS전선은 비상장 기업이었습니다마는 LS전선 아시아는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겠습니다. LS전선의 종속회사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. LS전선은 비상장이 되어 있고 LS전선 아시아만 상장을 한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지금 끙끙은 거리고 있습니다. 근데 과연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경영 전략적인 의미에서 해석은 아직 못하는 수준이라고 그런 입장입니다. LS전선 아시아는 주석을 보면은요, 이 출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또 나와 있습니다. 2015년 6월 30일에 지혜비의 기업인 LS전선으로부터 LS비나 케이블 앤 시스템 조인트 스탁 및 LS 케이블 앤 시스템 베트남 지분을 현물 출자 받았다.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. 주가를 보면은요, 8,150원으로서 장부 가격 대비 83%밖에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. 그러나 2020년 말보다는 소폭 4% 상승한 가격의 시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. 5% 이상 주주비용을 보면은 LS전선이 54.58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 LS전선은 왜 상장을 하지 않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. 이렇게 좀 또 계속 의문을 갖게 됩니다. 개별 손익을 지주회사의 손익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업수익은 오로지 배당금 수익과 수수료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그 지주회사들의 그 개별 손익의 수익 구조는 배당금이 이제 주로 이 구성이 되겠죠. 또 그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속회사로부터 뭐 LS나 그렇고 GS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보면은 브랜드 사용료 라는 이름으로 그 수익을 챙기고 있죠. 어, LS 전선 아시아도 뭐 똑같은 거로 생각이 듭니다. 수수료 수입이 있으니까요. 과연 그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는 뭐 경영 지도료 뭐 이런 명목으로 종속 기업들로부터 돈을 어, 뜯어내고 있다. 이게 좀 표현은 조금 무식하고 또 비판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에 그 외국의 그 기업을 봤을 때는 브랜드 사용료 뭐 이런 거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. 뭐 솔직히 이익 배당만 가지고 존재해야 되는 게 지주회사 아닌가.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변동비라는 게 거의 뭐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를 그 스루프시로 해보고자 해도 마땅한 그 매출에 그 비례하는 이 배당금 수익에 비례하는 변동비라는 것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영업수익 자체가 스루프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100%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영업 비용이 이제 그 뭐
있겠죠. 그래서 그거를 빼면은 이제 그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뭐 다를 수는 없겠습니다. 근데 운영비용이 이제 지주회사지만 24.2%가 증가를 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는 영업이익이 88.2%나 감소했는데, 거꾸로 2020년도가 오히려 매우 높았다는 게 이제 비교의 어떤 그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죠. 이것도 그 2022년도에 그 영업이익도 영업수익 자체 이 자체도 그 검색을 하면은 이것도 다 이익 배당입니다.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이 아시아 그 LS전선 아시아의 그 또 종속기업은 다 베트남에 있는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일시에 누적된 이익 잉여업을 그 이익 배당으로 그 336억 원을 2020년에 집행을 했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변동비로 분류 가능한 비용이 있다면 스르풋의 의미가 더해진다.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. 스르풋의 그 차이점, 원가 회계의 차이점을 좀 나타내 보고자 이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. 그래서 어, 뭐 운영 비용으로 직접 와가지고요. 운영 비용 전체가 이제 뭐 영업 비용 그 전체의 의미죠. 인건비가 6.5%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단지 5명에 불과합니다. 지주회사 역할만 하는 거니까요. 근데 그래서 그런지 평균 임금이 이제 1억 9천만 원으로서 이제 매우 높게 나와 있습니다. 음, 대부분 뭐 높을 수밖에 없겠죠.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매년 한 6.5% 정도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. 보수가 인상됐다.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산출하니까. 그리고 이제 다른 비용들은 다 그 몰아서 기타 비용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 지주 회사의 여러 그 운영 비용들이 뭐가 뭐 집행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거에 비해서 운영 비용이 기타 비용이 41.5% 크게 증가했다.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는 뭐 불분명하지만 기타 비용이 41.5%가 증가했다.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참고적으로 대표이사 변경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2020년까지 이제 권영일 씨라는 분이 대표이사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생년월일을 하게 이 생년월일입니다. 62년생이신데 뭐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이죠. 근데 이제 그 더 2년 어린 사람이 백인재 씨라는 분이 이제 2021년에 대표가 됐는데 이 LS 전선 무슨 대표를 했던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사업본부장 내지는 또 뭐 임원했던 분이 이 LS 전선 아시아 대표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. 내부에서 뭐 대표가 진급된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종속회사라는 게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. 그 LS전선 본사에서 아무래도 이 치열한 이 사회 경쟁 속에서 너도 나도 다 그 대표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종속기업이 있다면은 뭐 아쉽지만은 뭐 계열사에 가서 사장 한번 하시고 그리고 뭐 은퇴하시면 어떨까? 뭐 이런 기능으로서도 그 종속회사의 그 존재의 의미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문어발식 그 경영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속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은 일자리를 그렇게 전개시키는 것이다. 그리고 또 그렇게 바로 그 LS 전선에서 퇴임하기보다는
이렇게 그 중소기업들에 가서 한 2, 3년이라도 더 좀 일을 하다가 정관예우 대우로서 이렇게 그 은퇴하시는 게 또 그 조직에 충성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고 하나의 그 뭐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죠.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이제 그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뭐가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조업은 뭐 저는 뭐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이죠.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인데 제조업이 아닌 경우 뭘로 제가 이제 선택을 했냐 그러면은 T 회전율은 그 두 평식 경영평가 지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입니다. 다른 게 아니고. 그러면은 이제 그 지수는 좀 적게 나오죠. 0.03, 0.03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리고 이제 그 TOC 이 생산성은 뭐 계속 이렇게 뽑는 거고요. 뭐 이런 거 그 의미는 없겠습니다. 임팩트의 의미 뭐 이런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총자산 회전율도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제 생산성하고 T 회전율하고 경영성과가 어땠느냐 그러면은 이게 그 소수점 두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그 구체적으로 세 자리에서 빼면은 0.09가 감소한 거로 그 T 회전율이 떨어지면은 두폰가에서는 그 전문 경영인의 그 경영평가 용도로 그 요거를 그 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를 또 평가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 그 전문 경영인이 사업 부문 평가할 때도 이거로 쓰고 있다. 이런 얘기를 어떤 그 서적에서 어, 봤기 때문에 어떤 서적이 아니고 그 일본에서 공인회계사를 50년 이상 하신 분이 두평 경영평가 지표를 소개해서 이것을 채택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.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. 그 캐펙스 뭐 이런 투자 금액은 지주회사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어,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. 3년 연속.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이 잉여 현금 흐름은 2억 5,700만 원을 그 갚았습니다. 그 차입금을. 어, 요게 그 대부분 이자 성격일 것 같아요. 근데 이자 그 레버리지율은 그 뭐 높지 않습니다. 아주 뭐 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급이자율이 2.2%선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 성격이고요. 그 다음에 FEM 최종 이게 6이 4마리나 나오네요. 우연히 6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현금 버퍼율은 41.3%로 산출이 되는데 전년도 747.2%는 뭐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. 뭐 이 돈이 또 어디로 갔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금융 자산이라든지 또 또한 또 배당금에도 또 집행이 되고 뭐 그런 용도로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익 잉여금률은 12.7%로 낮아졌습니다.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도 1.12배로 전년도보다 0.01 포인트가 그 낮아졌습니다.
그래서 지주회사 경우에는 사업계획 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좋겠냐 하는 게 있는데, 그 주도적으로 사업계획 잡기는 어려운 게 그 지주회사 아니겠느냐. 그 결국 이익배당이란 게 종속회사들의 어떤 결과물을, 과실을 그 먹는 거기 때문에, 내가 사업계획을 세운다 한들 그것이 이제 내 영향력 하에서 그게 움직이는 거냐. 물론 그렇게 일 수도 있겠죠. 저기 종속회사들이 이익이 많으면 야, 이익 배당 많이 좀 해.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거니까. 뭐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저기 이익률을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예측만 해보는 거로 충분하지 않느냐.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예년처럼 작년에 25% 증가했으니 올해도 25% 증가할 거다.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래도 조금 더 올려보자.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매출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영업수익이 89억 원 받으면 되겠다.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 먹으니까 이익배당 외에 응분의 경영 참여는 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죠. 네. 그런데 오면 가지고 뭘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. 사무행정 조금 하기 바쁘고 1년 동안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. 과연 5명을 가지고 그 지주회사 LS전선 아시아를 만들어서 지주회사화 해서 베트남 현지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의 그 어떤 전략적인 그 생각들을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. LS전선의 그 수준이 돼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, 아직 제가 뭐 그런 수준으로 짐작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. 다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해외 글로벌 경영들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전 가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전 가격이란 게 이제 영어로 트랜스퍼 프라이스라고 그러는데,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법인세가 약한 저기 많이 안 내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상호 같은 업종끼리 같은 그 계열이겠죠. 그 글로벌 경영에서 서로 그 상품 등으로 그 이전 해주고 반제품 형태로 이전해주고 이런 전략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게 보통 일반 글로벌 기업들의 그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. 뭐 그거 외에 특별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좀 없습니다. 제 수준으로서는. 일단 그래서 그것은 뭐 계속 한번 그 관심사항으로 그냥 남기는 거로 해보고요.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연결손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지주회사는 연결손익으로 그 봐야 그 경영 성과를 좀 LS전선 아시아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결손익을 보면은 7,500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9.5% 매출이 증가했고, 매출지 대비는 LS전선과 마찬가지로 재료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스루풋은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지만 스루풋율로는 1.4%가 하락을 했습니다.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. 다른 전선회사들도 모두 똑같은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즉 공통적으로 전기동이라는 그 원재료 가격의 그 상승률보다도 제품 판매 가격을 다 그냥 그대로 반영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다.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 공통적으로 2022년도에도 한국 그 전반적인 그 제조업의 그 어떤 경제적인 측면의 어떤 그 경영 상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운영 비용은 7%가 증가했고요. 그리고 TOE 생산성은 0.12, 1.34로 그 상승했습니다. 운영 비용이 적게 올랐다는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역시 그 베트남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여러 가지 그 경비들이 적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은 25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64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0억가량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이것도 이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세 군데 회사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. 비나 케이블 시스템 앤드 조인트 스탁이라고 이게 그 제조 회사인지 아니면은 약간 스탁이니까 물류 기업으로 그냥 운영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건 같은 이름으로 LS 케이블 앤드 시스템 베트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온 케이블이라고 미얀마에 또 하나가 있네요. 베트남 외에. 그래서 그 베트남과 미얀마에 케이블 전선 종속 기업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40% 이상대의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 전선을 만드는데 이제 전기동하고 알루미늄이 많이 주요 원자재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미얀마 쪽은 좀 적게 올랐네요. 국제 가격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도 금액상으로는 약간 차이들이 역시 나오고 있죠. 제품 가격도 세 개 회사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표현은 원재료 가격보다 제품 가격을 크게 못 올렸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보니까 이 본인들이 발표하신 걸 보니까 어떻게 여기 전력 케이블이라는 게 94.2%나 크게 증가한 게 있고요. 상당히 그 원재료 가격 인상률만큼 이 조인트 스탁 쪽에서는 이 상승을 시킨 거로 이렇게 나오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전 가격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도 안 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린 것도 있고 등등.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했던 대로 이전 가격 전략도 없는 건 아닐 거다.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여기 미얀마 쪽 걸 보면은 내수 쪽은 7%니 가격을 인상 안 하고 수출만 또 40.5% 상승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상당량 LS전선 아시아는 반영을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죠.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요,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4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예년에 비해서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거죠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재고자산의 변동, 원재료의 사용, 상품의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표준적인 방식으로 표기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31%가 증가를 했고요. 운영비용은 7%가 증가를 했습니다. 가공 비율을 보면은 매우 낮습니다. 8%에서 7%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이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가공비 자체는 6%가 증가를 했습니다.
이렇게 그 가공 비율이 낮으면은 이 LS 전선 자체보다도 이 가공 비율이 낮거든요. 이것은 그 인건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. 여러 가지 그 전력비라든지 그 공장 운영 비용이 그 국내 여러 가지 그 가공비를 발생시키는 요인보다 뭐 그렇게 들어갈 게 없다. 또 인건비도 싸다. 뭐 이렇게 이제 그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. 93억 원이 있는데 회사의 그 데이터 기준으로 뽑으면은 7,340억이고 그 재고자산 증감 내역으로 뽑으면은 7,433억 원으로서 이게 또 좀 적게 나왔죠. 작게 나왔죠. 그죠? 어, 그런데 이제 그 회사 쪽 거로 해서는 좀 높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총지주병이 높으면은 매출원가도 높아질 확률은 있죠. 그렇게 되면은 그 이익을 그 적게 내려고 그랬나? 뭐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. 생산성 아니 주요 비용 비교 중에서 보면은 인건비가 그 6.7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인건비 비율을 총 운영 비용에서 보면은 한 25%, 4분의 1 정도 그 형성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이제 운반비가 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요게 이제 한 10.6% 증가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국내 기업과 달라서 이 LS 전선 아시아의 인적 그 인원 직원 수는 그 지주회사로 돼 있어서 5명 나와 있는 거 외에 그 해외 종속기업들의 인원수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아쉽게도 인당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. 아마 국내보다는 당연히 싸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재고의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 좀 투명성이 안 밝혀집니다. 한마디로 비교하면은 상품의 판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에서 그 변동 범위에 상품의 판매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성분하고 해보면은 그래서 93억 원이 차이 나는데 상품의 증감액을 차감해 주어도 84억의 차이가 계속 남는다.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그 주석을 훑어봐도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.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 흐름표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. 현금 흐름표의 어,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비교하는 건데요. 재무상태표 그 재고자산과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514억 원의 현금이 나갔으면은 514억 원의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무려 662억 원이 증가했다. 15억 원의 재고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런 얘기입니다. 이게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명세 자체를 이게 어떻게 그 현금 흐름표 를 맞췄는지 신기할 정도예요. 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뭐 회계나 뭐 재무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회계법인 감사를 받은 내용이라면은 이런 걸 왜 밝히지 않지?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자관 제 그 수준으로 이제까지 분석한 것 중에서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.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. 이게 현금 흐름표가 맞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 자체도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과 재무상태표에 표현되어 있는
재고자산 그 평가 충당금액의 증감액이 평가 손실액이거든요. 이것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. 어쨌거나 LS전선 아시아는 분식회계 개연성이 농후하다,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요. 재고 회전율이 5.1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TOE 생산성은 근데 거꾸로 증가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역방향인 경우에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, 이때는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그다음에 제품 가격으로 상징적으로 그 반증을 해보는 거로 그렇게 반증 추론을 제가 만들었죠. 그러면은 그 반증 추론은 거의 입증은 되긴 됩니다. 왜냐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가격들도 크게 상승을 시켰으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어떤 그 추론인 상황이고, 그 다음에 그 1, 2, 3단계에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 자체가 거꾸로 그 가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 거꾸로 1, 2, 3단계에서 불투명하면은 그것만큼은 또 확실하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 모순되게 나타내는 것 자체가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산 내용이다. 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. 총 자산 회전율이 1.5인데요. 그 국내 제조업체로서는 나오기 어려운 거고, 이게 베트남이라서 그런가, 뭐 또 이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그런가,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5.1회전으로 빨라졌고요.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. 뭐 빨라진 거는 이제 고무적으로 좋은 현상이죠. 현금 재무 지표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36억 원이 있었고, 세후 현금 순이익은 575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17.7%, 전년보다 7.8% 상승했습니다. 채권자한테 353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 레버리지율은 47%로 상승했습니다.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.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가격 등등으로 해서 자금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LS 전선 자체는 50% 선에 거의 육박하고 있었죠. 내리긴 내렸습니다만은 50%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그런 선이 50%가 되겠습니다. 현재 국내 어떤 그 기준으로는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 성격이 이익배당이고요. 근데 1.9%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FEM 최종 296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. 현금 버퍼율은 1.4%뿐이 되질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은 47.5%로 상승했습니다. 8.3% 상승했네요.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은 1.65로 성장을 했습니다. 이상 LS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그 개별 지주회사로서의 개별 손익과 그 다음에 연결 손익을 스루프 손익으로 분석을 해봤고요. 연결 손익에서 그 사업 계획은 예측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크게 의미를 못 느껴서 소개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. 이상 LS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